1대 100만. 참호를 베이스로 기관총이 난무하는 1차 세계대전에서 병사 한 명이 상대할 수 있는 적의 숫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고개를 드는 것만으로도 생과 사가 결정되는 죽음의 전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기관총 한 자루로 독일군 2개 연대를 혼자서 10시간 넘게 막아낸 병사가 있었습니다. 키 150cm대의 왜소한 체구에 글자도 읽지 못하는 평범한 농부 출신, 바로 포르투갈군의 이등병 아니발 밀레이스입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사병으로서는 유일하게 최고 무공 훈장인 탑과 검의 훈장을 그의 가슴에 달아줬고, 포르투갈 국민은 그를 포르투갈어로 100만이라는 뜻의 밀룡이스로 불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때 지구를 반으로 나눴던 제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쇠락의 끝을 1차 세계대전이 냉혹하게 확인시켜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포르투갈이 어떤 나라였는지부터 알아보려 합니다. 1494년 단 두 나라가 지구 전체를 반으로 나눠 가졌으니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이른바 토르데시아스 조약이죠. 조약의 내용은 황당할 정도로 단순했는데 대서양 한가운데의 선 하나를 긋고 서쪽은 스페인이,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이를 승인하면서 두 나라는 나머지 세계 모든 나라의 동의도 없이 지구를 반씩 나눠 가졌던 것이죠. 이 조약에 따라 포르투갈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브라질을 손에 넣었습니다. 바스쿠다 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 항로를 개척한 이후 포르투갈 함선들은 리스본에서 출발해 아프리카와 인도, 동남아시아를 거쳐 일본 나가사키까지 이어지는 해양 전초기지를 완성했는데요. 인구 10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나라가 당시 인류가 알던 세계의 절반을 손에 쥔 것입니다. 바로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제국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이후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가 바다로 뛰어들면서 그들은 조약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조약이었으니 지킬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포르투갈이 독점하던 향신료 무역은 빠르게 잠식되었고, 인도양과 동남아시아의 거점들 또한 하나둘 빼앗기며 세계 최강이었던 해양제국은 서서히 껍데기만 남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결정적인 굴욕이 찾아오고 마는데 포르투갈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앙골라와 모잠비크를 하나의 띠로 연결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른바 장미색 지도 구상이었죠.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두 식민지를 철도로 잇겠다는 포르투갈의 마지막 제국적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1890년 1월 11일 영국이 최후 통첩을 보냈으니 그 내용은 포르투갈군을 아프리카 중부에서 즉각 철수시키지 않으면 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식민 지배의 핵심 축인 3C 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포르투갈은 결국 굴복하고 말았고, 장미색 지도는 조용히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이 국가적 굴욕 앞에 분노의 화살은 왕실로 향했습니다. 1908년 국왕 암살과 뒤이은 혁명으로 왕정은 종말을 고했고 포르투갈 제1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공화국은 시작부터 비틀거렸습니다. 파탄난 경제와 정치적 혼란 속에 나라는 구심점을 잃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1910년부터 1926년까지 16년 동안 정부가 무려 45번이나 바뀌었고, 쿠데타와 정치적 암살이 일상이 되며 국가는 사실상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죠.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포르투갈은 1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14년 당시 독일과 영국은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식민지를 어떻게 나눠 가질지 비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이 국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앙골라와 모잠비크를 그 둘이 나눠 갖기로 한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는 이미 그들에게는 주인 없는 땅이나 다름없었던 셈이죠. 독일에게 포르투갈은 안중에도 없는 약소국일 뿐이었습니다. 낙후된 군사력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탓에 포르투갈이 내건 중립은 대수롭지 않게 무시당했죠. 1914년 8월 독일군은 국경을 넘어 포르투갈령 모잠비크를 침략해 병사들을 사살하였고, 공식적인 사과가 뒤따랐지만 그것은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앙골라의 나올리라 전투에서도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식적인 선전포고조차 없는 상태에서 포르투갈은 이미 두 개의 전선에서 처참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전개되었고, 영국 상선들이 연이어 격침되었습니다. 보급로가 끊길 위기에 처한 영국은 대안을 찾아야 했고, 당시 리스본을 비롯한 포르투갈 항구들에는 전쟁 발발 이후 영국 해군을 피해 숨어든 독일 상선들이 피신해 있었죠. 이때 영국은 600년 동맹이라는 오래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포르투갈령 항구의 독일 배들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는 요구와 함께 경제 지원 및 식민지 보호, 외교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나름의 계산이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공화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식민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영국의 편에 서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로 보였던 것이죠. 이는 약소국이 강대국들의 전쟁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던진 승부수였습니다. 1916년 2월 23일 마침내 포르투갈군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리스본, 카보베르데, 인도 고아, 모잠비크에서 독일 상선들을 압류해버린 것이죠. 이에 격분한 독일은 1916년 3월 9일 포르투갈에 공식 선전포고를 했고 결국 포르투갈도 참전을 결정하는데, 사실 이는 참전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이미 공격당하고 있던 나라가 전쟁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1917년 초 5만 5천 명의 포르투갈 원정군이 프랑스 북부 플랑드르 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플랑드르 전선의 배치는 영국이 지정한 구역이었습니다. 사실 영국에 필요했던 것은 포르투갈의 병사가 아니라 독일 상선들이었으므로 병사들은 말 그대로 덤으로 따라온 존재에 불과했고, 그들이 배치된 곳 역시 전선 중 가장 험악한 곳이었죠. 플랑드르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배수가 되지 않는 저지대에는 빗물과 시체 썩은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아프리카 식민지 전쟁에만 익숙했던 병사들에게 이런 현대적 참호전은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보급은 끊긴 데다 장비마저 영국군이 쓰다 남긴 낡은 것들이었으며, 가난하고 위태로운 본국에서 전선의 병사들을 제대로 챙길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사기는 바닥을 쳤고 고통을 견디지 못한 탈영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1918년 4월 9일 독일군의 마지막 대규모 전투인 춘계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10만 명 규모의 8개 사단이 포르투갈군 2개 사단 2만 명이 지키던 방어선을 정면으로 밀어붙였고,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전 부대에 철수 명령이 내려졌으나 퇴강로마저 독일군의 기관총에 가로막히며 대학살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에 몰리게 되죠. 그러나 이 아비규환 속에서 22살의 사병 아니발 밀레이스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에게 먼저 후퇴하라고 소리친 뒤 루이스 경기관총을 잡고 홀로 참호에 남았죠. 그는 한 진지에서 사격을 퍼붓고 적들이 엎드리면 잽싸게 옆 진지로 옮겨가 다시 사격했고,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해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이에 독일군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정교한 사격에 연합군 대부대가 매복해 있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는 농부 출신 22살 이등병 한 명이 전부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10시간 넘게 혼자서 버텨낸 덕분에 독일군 2개 연대의 발을 묶을 수 있었고, 그 귀중한 시간 동안 수천 명의 포르투갈과 스코틀랜드 병사들은 사선을 뚫고 포위망을 빠져나갔습니다. 탄약이 바닥난 아니발 밀레이스는 적진 한가운데 홀로 고립됐습니다. 3일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시체 가득한 진흙탕을 기어다니며 처절하게 버텼죠. 그러던 중 진흙벌에 빠져 죽어가던 영국군 로버트 로스스킬 소령을 발견합니다. 함께 움직이면 둘 다 죽을 게 뻔한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밀레이스는 망설임 없이 소령을 등에 업고 다시 사선을 넘는 탈출길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사흘간의 처절한 탈출 끝에 그들은 드디어 아군 진영에 도착하였고,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병사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밀레이스는 그저 등에 업은 장교를 치료해달라고만 부탁한 뒤 구석에서 잠이 들었죠. 이후 목격자들의 증언과 스킬 소령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포르투갈 원정군 사령관은 밀레이스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이름 밀레이스는 수천을 의미하지만 지금 너의 가치는 수백만을 뜻하는 밀룡이스와 같다 라고 말이죠. 이때부터 그는 솔다두 밀룡이스, 즉 100만 명의 병사로 불리게 됩니다. 그는 사병으로서는 유일하게 포르투갈 최고 무공 훈장인 탑과 검의 훈장을 받았으며 프랑스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수여받았습니다. 이어 1924년에는 포르투갈 정부가 그의 고향 마을 이름을 발롱구에서 발롱구 디 밀레이스로 공식 변경하며 평범한 농부의 이름이 역사적 지도 위에 새겨졌습니다. 마침내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고 포르투갈은 승전국이 되었으나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10,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 비용으로 진 막대한 빚은 전후의 가혹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왔죠. 파리 강화회의에서 포르투갈이 얻어낸 것이라고는 모잠비크 국경의 키용가 삼각지대라는 아주 작은 땅뿐이었으니 수천 명의 청춘을 희생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전후 물가는 수천 %씩 폭등했고,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은 가스 중독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신음했으나 국가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거리에는 굶주린 퇴역군인들이 넘쳐났고, 결국 1926년 5월 28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포르투갈의 민주주의는 16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 경제학 교수 출신의 살라자르가 등장해 신국가 체제라 불리는 독재 정권을 세웠고,
그가 집권 후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바로 가난하게 살던 밀레이스를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강인하고 충성스러운 포르투갈인의 표상으로 포장하여 독재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도구, 즉 프로파간다로 이용했죠. 칭송은 화려했으나 밀레이스의 실제 삶은 여전히 고달팠고 결국 1928년에는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브라질로 이민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행히 브라질의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성금을 모아준 덕분에 밀레이스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1970년 75세의 나이로 눈을 감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은 겸손한 농부로 남았습니다. 지도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지만 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역사를 써내려가는 건 언제나 평범한 개인들이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고독하게 기관총을 잡았던 밀레이스. 그는 사라진 제국의 도구도 독재의 프로파간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료를 위해 사선을 지켰던 한 병사의 진심이었을 뿐입니다.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강대국들의 거대한 장막 뒤에 가려진 작은 나라들의 비극. 1차 세계대전 비주류 국가 시리즈 포르투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